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분석 자료를 하나 입수했는데요. 네, 바로 AI나 전기차 같은 이 첨단 기술 혁명이 역설적으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산업 중 하나죠. 바로 광업에 엄청난 부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거대한 흐름이 어떻게 브라질이라는 한 국가로 귀결되는지 그 논리의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분석이요. 골드만삭스나 블룸버그 같은 아주 공신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게 투자를 직접적으로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그렇죠. 늘 하던 이야기지만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리고 늘 그렇듯이 과거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저희랑 같이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논리를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사실 요즘 다들 기술주 이야기만 하는데 원자재라니까 조금은 낯설게 들리기도 해요. 네,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 왜 우리가 원자재에 주목해야 하는지 좀 설득력 있는 근거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요? 네. 주식 시장의 가치랑 원자재 시장의 가치를 역사적으로 비교해 본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 거의 30년간의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30년이요? 네.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요. 2000년대,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막 떠오르던 시기 있잖아요. 기억나죠? 그때는 원자재 가치가 주식을 압도하면서 정점을 찍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요? 그 비율이 역사상 최저점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아, 심지어 역사적 저평가라는 표현이 붙을 정도로요. 잠깐만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자산들, 주식 같은 거에 비해서 원자재가 지금 뭐랄까 극단적으로 싸다 이런 말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정확해요. 마치 이렇게 꾹 눌려있는 용수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용수철이요. 한번 튀어오르면 그 폭이 멍청날 수 있다는 잠재력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모든 건 가격에서 시작하니까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저렴한 구간에 들어왔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신호라는 게 이 분석의 핵심 전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자재라는 큰 바구니가 저렴하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그 안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이 분석이 특별히 주목하는 원자재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바로 구리입니다. 구리요? 심지어 AI와 전기차의 심장이라는 별칭까지 붙였을 정도인데요. 심장이라. 앞으로 몇 년간 주요 광물들의 수요 대비 공급 전망을 보면요. 다른 것들도 부족하긴 한데 유독 구리랑 리튬의 공급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이 돼요. 특히 2026년에는 이 구리 공급 부족량이 무려 600킬로톤에 달하면서요. 600킬로톤이요. 와. 네, 22년 만에 최악의 공급난이 닥칠 거라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잠시만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보통 AI, 반도체 하면 다들 실리콘만 생각하잖아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병목 현상에 구리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구리가 중요한 거죠? AI 데이터 센터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전기를 쓰거든요. 네. 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거대한 전력망이 필수적인데 이 전력망의 핵심이 바로 구리입니다. 전력망? 그리고 전기차 역시 한 대당 내연기관차보다 몇 배나 많은 구리가 들어가고요. 아하. 즉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산업혁명이 모두 구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수요는 이렇게 폭발하는데 인도네시아의 그라스버그나 콩고의 카모와 카쿨라 같은 세계적인 광산에서는 채굴 환경이 나빠져서 생산에 차질이 계속되고 있죠. 와, 이거 완전 경제학 교과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네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막혀 있다. 네, 딱 그 상황이죠. 그럼 당연히 구리를 캐서 파는 기업들, 이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야 할 텐데요. 시장은 이걸 이미 반영하고 있지 않나요? 놀랍게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이 분석의 다음 주장입니다. 전혀요. 네.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 대비 기업 가치를 나타내는 EV, EBITDA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이걸로 기술주랑 광산주를 비교해보면 아주 극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어떻게요? 현재 기술주는 평균 22배의 가치 평가를 받습니다. 22배. 네. 그런데 광산주는 고작 7배에 머물러 있어요. 7배요. 기술주는 22배인데. 와,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나는군요. 그렇죠. 아니, 구리가 미래 산업의 쌀이라면서요. 정작 그 쌀을 만드는 농부,
그러니까 광산 기업은 시장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 극심한 가치 격차를 지금 부의 이동이 시작되는 신호탄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신호탄이다. 네. 시장의 관심이 온통 기술주에 쏠려 있는 동안 미래 성장의 핵심 열쇠를 쥔 광산주들은 소외돼서 역사적인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원자재는 역사적으로 저렴하고 그중에서도 구리는 공급 부족이 심각하며 그걸 채굴하는 기업들은 아주 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네. 논리가 아주 탄탄하게 연결되네요. 이렇게 저평가된 훌륭한 광산 기업들이 전 세계에 많을 텐데요.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이 분석은 그 최종 목적지로 브라질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요? 브라질은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철광석, 원유, 대두 같은 원자재 수출이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자원부국이잖아요. 그렇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슈퍼사이클이 오면 국가 경제 전체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구조죠. 아하. 나아가서 글로벌 자금이 위험을 감수하고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신흥국으로 이동할 때 가장 먼저 돈이 몰리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브라질이기도 하고요. 2025년에 브라질 증시 보베스파 지수가 34.1%나 상승할 거라는 아주 구체적인 전망치까지 제시했네요. 네, 꽤 구체적이죠. 같은 기간 나스닥 전망치가 20.3%니까 훨씬 높은데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브라질 하면 불안정한 정치나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같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아,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런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내부 경제 상황이 정말 괜찮은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그 우려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답을 합니다. 오, 데이터가 있군요. 네, 바로 브라질의 기준금리 셀릭과 물가 상승률 IPCA의 흐름인데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브라질은 고금리 긴축을 끝내고 경기 부양 모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전환하는군요. 네, 한때 15%에 육박했던 기준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서 2026년에는 12%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치솟던 물가는 3%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전망입니다. 와, 금리는 내려가고 물가는 잡힌다. 네, 이건 뭐 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늘릴 수 있고 가게는 소비 여력이 생기는 가장 이상적인 경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외부의 원자재 훈풍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해지고 있다 이 말이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이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딱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거시경제의 큰 흐름부터 브라질이라는 국가까지 분석이 좁혀졌습니다. 이제 이 논리가 추천하는 구체적인 플레이어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로 꼽는 기업은 세계 최대 철광석 기업인 발레입니다. 발레. 네. 근데 단순히 철광석 회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최근 발레는 구리나 니켈처럼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 광물 생산 비중을 빠르게 늘리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체질 개선을 하고 있군요. 네, 다가올 구리 수요 폭증의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중국 경기가 회복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기업 중 하나라는 점도 강점이고요. 두 번째는 페트로브라스인데요. 이름에서부터 석유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특히 이게 국영기업이라는 점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요. 정부 정책에 따라 배당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아,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페트로브라스는 브라질 국영석유 회사라서 정치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순 없죠. 그렇죠. 하지만 이 분석은 오히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고배당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아, 오히려요? 네, 최근에 발표한 중장기 사업 계획을 보면 생산 효율화랑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주가 모멘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철광석과 석유, 브라질을 대표하는 두 거인이군요. 세 번째는 특정 기업이 아니라 금융 섹터를 통째로 추천하네요. 누뱅크랑 이타우라는 은행이 보이네요. 네, 앞서서 브라질이 금리 인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랬죠.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은행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출은 늘어나고 이자 부담은 줄어드니까요. 아, 그래서 금융주를? 네, 그래서 금융주를 최대 수혜 업종으로 꼽은 겁니다. 그중에서도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의 은행을 제시한 점이 흥미롭습니다. 어떤 점이요? 누홀딩스는 남미의 카카오뱅크 같은 디지털 은행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성장주고요. 네.
이타우 우니방쿠는 브라질 최대의 전통은행으로 안정성과 고배당이 매력인 가치주입니다.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지를 준 셈이네요. 맞습니다. 주식 투자 외에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네요. 환율의 마법이라니 표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죠?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주가뿐만 아니라 환율도 신경 써야 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죠. 이 분석은 브라질 경제가 좋아지면서 브라질 통화인 레알화의 가치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합니다. 2026년에는 달러당 5.20 헤알까지 가치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네. 이건 지금 브라질 주식을 사두면 나중에 주가가 올라서 얻는 수익에 더해서 헤알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환차익까지 이중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와. 이쯤 되면 정말 혹하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논리에도 분명 함정은 있겠죠? 물론입니다. 이 모든 장밋빛 전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리스크는 뭘까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이 분석 역시 세 가지 핵심 리스크를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요? 첫째, 2026년 대선을 앞둔 정치적 변동성입니다. 선거. 네, 선거 국면에서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되면서 재정 지출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여기서 파생되는 재정 리스크입니다. 늘어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경제 부담을 주게 되죠. 마지막은 외부 변수겠군요. 브라질이 아무리 잘해도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가령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해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편다거나 미중 갈등이 다시 격화될 경우 브라질 같은 신흥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외 변수는 우리가 예측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하나의 거대한 투자 논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네. 원자재 저평가라는 거시경제의 큰 흐름에서 시작해서 AI와 전기차 혁명이 불러올 구리 수요 폭증이라는 산업 트렌드를 거쳐서 브라질이라는 특정 국가와 그 안에 유망 기업들 그리고 환율 효과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정교한 분석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시에 정치, 재정, 대외 변수라는 세 가지 중요한 리스크 요인까지 함께 점검했죠. 이 분석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세 가지 조건이 교차하는 지점을 정확히 포착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조건요?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는 거시적 순풍, 그리고 브라질 경기 회복이라는 지역적 호재, 마지막으로 저평가된 1등 기업이라는 개별 종목의 매력이 완벽하게 교차하는 지점, 바로 거기에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여기서 저희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자료는 AI와 전기차로 인한 구리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 측면은 어떨까요? 공급이요. 네, 자료에서도 주요 광산의 생산 차질을 간단히 언급했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죠. 새로운 구리 광산을 발견하고 정부의 환경평가와 허가를 받고 실제 생산을 시작하기까지는 보통 10년, 길게는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와, 그렇게 오래 걸리는군요. 만약 이 자료가 예측하는 수요 폭증이 정말 현실화된다면요. 그때 실제 공급 부족은 이 분석이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또 훨씬 더 장기화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